네, 마켓 이슈 분석 함께 하시죠. 자, FOMC 성명서가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흐름이었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성향에 띄었다라는 분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반등했던 국내 대형주들을 앞으로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죠. 자, FOMC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FOMC 했는데 드디어 좀 결과가 전해지네요.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양적 완화 종료도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나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고 실제로 발표된 시기에는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어저께도 분명 언급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해석이다. 기대감은 선반영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FOMC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들은 시장에 녹아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은 주요 매수 주체인 FOMC가 더 이상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성장률 상향의 기대감과 함께 이 수급적인 불안 요인이 작용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반대쪽 결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유로가 크게 내렸고요. 물론 전저점 수준까지 내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조용했었는데 0.7%의 비교적 큰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달러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반대쪽에 놓여 있는 결제 통화들의 움직임, 여기에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여러 가지 통화들이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그냥 밀려 올라가서 강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이 또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살펴봐야 될 것은 주식시장은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이죠. 최근에 S&P 500 지수 보시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데요. 7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고점 수준인데 주식시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해석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에서 예상한 정도의 수준의 긴축 속도도 크게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 연준이 나타낸 결과물은 추가적인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시각에서 별로 바뀐 게 없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FOMC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4차 양적 완화 이런 걸 언급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연준의 그 이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네. 곧바로 시장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때문에 어떠한 좀 평가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린스펀의 얘기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린스펀의 얘기는 한마디로 긴축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인데요. 그럼 당연하겠죠. 긴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쏠림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차 QE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4차 QE가 나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경제가 파국 상황에 이르러야 또 4차 QE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 QE가 나온다라는 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크게 또 붕괴되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점에서 4차 QE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계속 오르는 가운데 4차 QE를 할까요?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4차 QE가 나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나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기대하지 않아야 될 이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보다 내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수 시장이 최근에 IT 서비스, 셰일가스, 고용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살아나고 있다라면 글로벌 경제와는 큰 상관없이 미국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마치 세계 경제를 위해서 더 QE를 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뒤로 지연시킨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전반적인 내수가 살아나고 물가가 살아나게 되면 연준은 자신들의 행보를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오늘 또 하락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피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며칠 만에 1960선을 회복했다고요? 한 3주였던 것 같아요. 15거래일 만에 196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FOMC 이 결과를 굉장히들 기다렸을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져요. 네. 그리고 쇼커버링 매수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장세는 전형적인 쇼커버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증 연설도 있었고 FOMC를 앞둔 포지션 축소도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뭐 실적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펀더멘탈 요인들이 부재한 만큼 오늘은 뭐 크게 내리지도 않을 거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한적인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방향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ECB 쪽에서 연타를 날려주는, 그러니까 연준도 시각을 바꾸지 않았는데 ECB 쪽에서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겠다. 그다음에 11월 4일 날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야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뭐 제가 보기에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끼리 손을 잡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네. 뭐 애플이나 알리바바도 그랬고요. 오늘은 또 IBM과 트위터의 조합 소식이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사점 한번 꼽아본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쪽에서의 움직임이 둔화되다 보니까 강화되고 있는 게 IT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IT 하드웨어를 왜 팝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흔히 IT 하면 삼성전자, LG전자를 떠올리니까 IT 하드웨어 시장이 제일 커 보이지만 IT 서비스, IT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건 통신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IT 서비스입니다. 근데 통신 산업만큼 IT 서비스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시장이 한 뭐 200조에서 300조 정도라면 IT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800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00조 시장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계속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한국 기업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IT에도 부진한 양상, 앞으로 조금 한국 IT가 축소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수익성 측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달가운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국내 IT 서비스 중에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결제 서비스는 이쪽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IT 서비스 강점 기업들이 점점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만은 않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 앞으로도 이런 협력 관계가 늘려갈 경우에는 결국은 이들이 또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도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시장에서 윈도우가 모든 걸 다 가져갔던 것처럼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구글이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IT 서비스 쪽에서는 또 뭐 IBM,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이 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를 찾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오늘 IBM이나 트위터의 주가는 잠잠했지만 애플과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두 종목 모두 다 신고가를 썼었거든요.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상장될 기업, 그리고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 SDS, 그다음에 포스코 ICT, 그리고 이 SK CNC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 종목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해외 진출을 하느냐, 그리고 국내에서 얼마나 IT 서비스에 수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잘 수성하느냐 정도가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그나마 관련주라고 하면 뭐 삼성 SDS는 지배구조 문제도 있지만 지배구조를 떠나서 사업 자체가 앞으로 커질 사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SK그룹도 지주회사가 SK CNC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S, SK CNC 같은 기업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슈 분석, 저희가 이슈 이야기할 때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 배당 확대를 자꾸 언급을 하고 있고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효과, 그리고 신뢰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긍정적이긴 하죠. 최소한 저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요. 배당 금액을 뭐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수성의 역할을 할 뿐이지 공성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을 지켜주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가를 상대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배당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배당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주가 자체가 낮아져서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슈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이슈는 되나
주가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아무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커버하려는 그런 네. 기업들의 시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점차 그 활로를 좀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과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업, 우리나라의 이제 시총 1, 2 두 기업들은 강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지금 강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과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여전히 우리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본다면 단점도 꽤 많다라는 거죠. 이 대형주들의 단점은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10조 원 돈을 최근에 뭐 썼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약점이 될 것 같고요. 삼성은 각 사업에 대한 수익성 하락 자체가 또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두 그룹사 모두 지배 구조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분을 서로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단기 전략은 뻔하겠죠. 이런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뭡니까? 이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그룹의 핵심 종목, 이렇게 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뀔 때는 각 그룹의 지배적인 핵심 종목이 무엇이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 정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바삐 움직여야겠다라고 이야기 덧붙여 주셨네요. 자, 마켓 이슈 분석, FMC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대형주 반등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야겠죠? 네, 시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